재판부의 선택은요?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송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박송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걸 따져보니까 벌써 횟수로 한 3년이 됐더라고요. 일단 그간의 좀 재판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예, 이제 1심 선고가 오늘 날 예정이다 보니까는 네.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2021년 3월경에 처음에 이제 박송 씨가 이 친형 부부로부터 뭐 좀 근원적인 횡령을 당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박송 씨가 이 고양이 다옹이의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 실제로 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예.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021년 4월 5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한 차례 진행이 됐는데 경찰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 박송 씨가 제기했던 의혹 중에 이 의혹이 횡령인 부분이고 횡령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박송 씨에 대한 횡령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박송 씨의 친형이 운영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자금을 편취하는 것도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횡령을 회사에 대한 횡령 그리고 박송 씨에 대한 횡령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예. 검찰에서 이제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좀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소 전에 이 박송 씨의 친형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고 예. 이 구속영장이 2023년 10월 7일에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2022년 10월 7일이네요. 2022년 10월 7일에 받아들여졌고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에 넘겨진 이제 당사자가 이 박송 씨의 친형 그리고 친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형수도 공모했다라고 봐서 일단은 이제 기소가 됐었고 검찰에서 봤던 혐의는 일단 설명을 드리면 금액 자체는 총 처음엔 67억 정도라고 봤었습니다. 예. 67억 정도 규모라고 봤었고 이게 박송 씨 그 개인에 대한 이 횡령 부분을 28억 정도로 봤었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횡령 부분을 33억 정도로 봤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박수홍 씨에 대한 편취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28억에서 이제 13억 정도가 빠진 15억 정도로 봤고 예. 그래서 지금 회사와 박수홍 씨에 대한 총 편취 금액은 40억 원대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홍 씨 측은 횡령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이 박수홍 씨의 친형과 형수 쪽에서는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횡령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니다라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관건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 뭐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전해드렸습니다만 박송 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에 이제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노예로 알았고 피눈물이 난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탄원서라고 하면 선처를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이게 형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면 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면 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검사와 이 박송 씨의 친형 그리고 형수 이렇게 양쪽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예. 판사 이제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이런 피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달라라고 하려면 탄원서를 제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탄원서의 종류가 뭐 이게 피해가 회복이 됐다든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조금은 좀 경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탄원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내가 지금 정말 피해 회복을 하나도 못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조금 더 좀 중히 봐서 네. 조금 더 엄히 처벌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엄벌 탄원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박수홍 씨는 이 사실관계 관련해서 이 이후에도 이런 횡령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뭐 사과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돈을 버는 노예처럼 이렇게 가족에게 치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을 처해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이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친형 부부 측은 오히려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재산을 불려준 것이다. 좀 선처를 재판부에 탄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재판부의 판결이 좀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보통 이렇게 엄벌을 탄원을 했을 때 피해자 측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예, 이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형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횡령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의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처벌의 수위도 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횡령의 범위라고 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주장한 부분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은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네.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처벌에 있어서 가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경 사유가 아닌 어느 정도는 가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횡령 범위가 어떤 형량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고 일단 유무죄를 다투거나 횡령을 한 게 이제 유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형량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구형을 보니까 지난 10차 공판이었습니다. 박수용 씨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을 했고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부부였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횡령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그 횡령 행위를 한 행위 자체가 친형 쪽이 더 많을 거다라고 아마 봤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같이 횡령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고 이 종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종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경하게 선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은 특경법 사기 혐의로 이 친형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해줄 것을 구형을 한 것이고 예. 다만 이게 혐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 그럼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뭐 횡령이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말고도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민사소송은 첫 재판 이후에 좀 보류 중인 상황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박수홍 씨가 지금 당장 그 형사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형사 고소는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횡령을 당했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민사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데 박수홍 씨가 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이제 이후에 제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처음에 그 금액은 86억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는 이 횡령으로 내가 지금 받았어야 될 돈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한 30억 정도 처음에 이제 당초에 있던 30억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산을 하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동업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십억이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86억을 제기를 했다가 예. 이후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면 상대방의 계좌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법원을 통해서 계좌를 확인한 결과 더 많은 금액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정산금이 더 늘었어야 된다라고 해서 116억으로 한번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서 올랐더라고요. 예. 최근에 다시 198억으로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부분이었냐면 예. 116억 외에도 이게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상금 청구 이런 게 보통은 10년이 소멸시효인데 네. 그러면 10년 동안에 받았어야 될 금액이 116억이라고 계산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고등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네. 동업관계에서는 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동업관계가 끝난 날을 기점으로 10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업관계는 최근에 끝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 예. 그렇다면은 이 기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 이에 대해서 그러면 더 앞서 있던 그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를 한다라고 해서 198억으로 지금 상향이 됐던 부분이고 그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형사소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부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의 이제 선고 결과를 보고 뭐 횡령이 많이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의 말을 조금 더 신빙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려고 일단은 지금 좀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청조 씨 관련한 선고가 또 오늘 예정이 돼 있어요. 전청조 씨 뭐 재벌 3세 혼외자라고 사칭하고 30억 원대를 이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원래는 1심 선고가 8일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미뤄졌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원래는 1월 8일에 이제 선고기일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 당일에 재판부에서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해서 오늘로 이제 선고기일이 정해진 겁니다. 네. 2월 8일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2월 8일 당시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전총조 씨만 피고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전총조 씨의 경우 팀장으로 알려졌던 이모 씨도 같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이 이모 씨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 겁니다. 이제 판결문을 쓰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재개를 하고 이 이모 씨를 당일에 불러서 이 부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청조 씨가 이렇게 실제로는 재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공모를 했다라고 보려면 처음부터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알았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도 다른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방조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이 잡혔었지만 한번 연기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가 확인을 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청조 씨가 최후 진술에서 거의 뭐 말 그대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손발을 덜덜 떨면서 나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뭐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뭐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의 앞에서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혹시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지금 전춘구 씨 혐의 같은 경우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30억 원 가량을 이제 20명 넘는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특경법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이런 뭐 주민등록증을 남성이라고 하면서 위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건 공문서거든요. 예.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이 어떠한 특정 기업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용역계약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준 게 있는데 예. 이것도 허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적인 문서거든요. 계약서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내가 이제 남성에게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가량을 또 이제 편취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또 일반 사기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징역 15년을 구형을 한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손발을 떨면서 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봤을 때 이 감경사유 중에 하나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뭐 문구도 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청조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편취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뭐 일부가 변제가 되고 뭐 5억 정도 변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저러해서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일부의 피해라도 변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의를 보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조금 처벌을 받고 나서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한다면 조금은 경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감안을 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재판부도 워낙 이렇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다 잘못했다고 하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의문인 게 또 그게 참 앞뒤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옥중 편지, 알려진 옥중 편지를 보면 TV에 내가 나오는데 좀 신기하다. 뭐 오늘은 뭐 내가 안 나왔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나는 우주 대스타가 맞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반성의 태도라고는 조금 볼 수 없는 발언들이기는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 앞에서 또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 사건 초기에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가 뭐 나중에 반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참작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반성의 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앞에서만 뭐 반성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을 반성을 했다라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 편지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을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옥중에서 책도 써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변제하겠다 뭐 예, 이런 얘기도 그런데 있었고. 그런 부분의 태도 자체가 재판부가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질지를 전청조 씨가 생각을 못했을까?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는 왜 이런 글을 썼을지, 그리고 그 내용에도 뭐 일부 내용을 보면 뭐 남현희 씨에 대한 언급이 있다든지 이런 걸 네.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게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예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예, 조금은 뭐 어떻게 재판부가 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주어진 시간은 다 썼는데 너무 궁금해서 남현희 씨 얘기가 해서 남 씨가 범행을 모두 알 수 있었고 범행 수익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돌아갔다라고 전춘조 씨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현희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남현희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법원에 뭐 기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청조 씨는 계속해서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방조라든지 공범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소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남현희 씨는 당연히 뭐 그것을 내가 몰랐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증명을 해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알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청조 씨와 별도로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전춘조 씨 관련 혐의 크게 세 갈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투자금 편취에다가 뭐 문서 위조, 사기 혐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건 징역 15년입니다. 이게 그 전춘조 씨가 그 전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1심 선고 결과 양형이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검찰 구형량보다 통상적으로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15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뭐 많이 이제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정도가 나오면 이제 중하게 선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경하게 나오면 10년 이제 이하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1심 선고고 항소를 또 검찰에서도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항소까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전춘조 검찰에서는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면 대부분 항소를 한다고 항소를 예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과를 지켜보죠. 뭐 관심 가는 재판들이 많아서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